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동아시아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는 현재 동아시아의 공통의 문화 요소 가운데 하나인 불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불교가 동아시아에 전파되면서 동아시아의 문화 발전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불교가 들어오면서 어떤 것들이 함께 들어오게 되냐면요, 부처님이나 보살님을 조각을 한 불상 이런 것들이 함께 들어오게 되죠. 그죠? 또한 부처님이나 보살님을 그린 그림, 불화 같은 것들도 함께 불교가 들어오게 되고요. 또 불교라는 종교가 들어오게 되면서 불교 사원, 절, 사찰도 함께 만들어지게 되고요. 또 불교에서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독특한 건축물인 탑이라고 하는 것도 동아시아 지역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불교와 함께 동아시아 지역에 들어오게 되면서 동아시아에는 불교와 관련된 예술이라든지 아니면 기술 이런 것들이 함께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한 것들이 이후에 동아시아의 문화, 예술, 기술 이런 것들이 발전하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불교가 들어오게 되면서 뭐 나무로 만든다든지 돌로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구리하고 청동을 함께 섞인 이제 금동으로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뭐 진흙을 빚어서 만드는 다양한 종류의 불상, 조각상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또한 이 불교와 함께 들어온 새로운 회화 기법에 의해서 다양한 어떤 불교 그림들, 불화들 이런 것들이 함께 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불교와 함께 그런 어떤 조각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조형 예술이라든지 그림을 그리는 데 사용하는 다양한 회화 기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동아시아 지역에 전파되었고 또 동아시아의 예술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이에요. 자, 뿐만 아니라 절에서 시간을 알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인 종 이런 것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금속 기술 같은 것들이 또 발전하게 되고요. 탑이라든지 사찰 이런 것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동아시아의 건축 기술이 발달하게 되는 데에도 불교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동아시아에는 다양한 불상, 불화, 종, 탑 등과 같은 불교와 관련된 예술품들 또는 건축물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불교의 토착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들어왔지만 그 동아시아 각각의 나라들이 가지고 있었던 역사적인 전통, 문화적인 특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달랐기 때문에 동아시아 각국의 불교를 받아들였을 때 그 지역의 특색에 맞춰서 변형된 형태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어요. 그죠? 자, 그와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불교와 관련된 문화 같은 경우에도요. 이 동아시아 각각의 나라가 처해 있었던 자연 환경이 저마다 다 달랐고 또 그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 원료들 이런 것들이 저마다 다 달랐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이러한 불교 문화 역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어떤 지역적 특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우리 교과서에서는 탑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를 했죠. 그죠? 불교에서는 탑을 숭배, 예배의 대상으로 삼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불교에서 만들어진 예배의 대상으로서 만들어진 탑을 가지고 우리는 불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 불탑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어떠한 모습을 띠고 있었느냐? 자, 불교에서 가장 오래된, 인도에서 만들어진 불탑의 원형을 가장 잘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산치대탑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선생님이 교재 20페이지에 넣어놨습니다. 인도에 있는 산치대탑의 모습이고요. 인도어로는 스투파라고 합니다. 탑을 스투파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산치대탑이라고 하는 것은 불탑의 원형을 잘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애당초 왜 만들어진 것이었냐면요, 부처님의 사리를 보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사리 뭔지 아시나요? 우리가 이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을 열심히 인내하고 있을 때 이러다 몸에서 사리가 나오고 있어라는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그때 얘기하는 그 사리인데요.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었을 때, 돌아가셨을 때 화장의 방식으로, 불태우는 방식으로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장례를 치르고 나면은요, 화장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시신이죠. 시신을 한 화장을 한 시신에서 뼈 부분에서 조그마한 유리구슬 같은 것들이 여러 발견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사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뭐 속설에 따르자면, 그러니까 이제 뭐
공식적으로 검증이 된 건 아닙니다만은 속설에 따르자면은 훌륭한 스님일수록 이 사리가 많이 나온다라는 뭐 그런 어떤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기는 해요. 선생님이 어렸을 때 본 신문 기사에서 평생 교회만 다니셨던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화장을 했는데 거기에서 사리가 100개 정도 나왔다라는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뭐 훌륭한 스님일수록 사리가 많이 나온다라고만은 뭐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 화장을 했을 때 그 시신에서 뼈 조각에서 조그마한 유리구슬 같은 이 사리가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뭐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해요. 뭐 불교의 신비 가운데 하나인데요. 아무튼 부처님이 돌아가셨을 때 부처님 역시 화장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사리가 나왔다고 해요. 뭐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8가마니 정도 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사리가 나왔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 사리를 부처님의 시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부처님의 영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처님의 사리를 모셔두기 위해서 만드는 게 바로 이 산치대탑이라고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원래 인도에서 탑이 만들어졌던 것을 부처님의 무덤으로서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치대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거기 교재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무덤의 양식을 띠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불교가 동아시아 지역에 전해지게 되면서 예배의 대상으로서 탑을 또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탑을 만들 때마다 부처님의 사리를 인도에서 가져와서 그것을 모셔둘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동아시아 지역의 불교가 전파되고 동아시아 지역에서 탑이 만들어지게 될 때 예배의 대상으로서 탑이 만들어질 때 그 안에다 무엇을 보관하게 되느냐? 부처님의 사리 대신 부처님의 말씀을 대신 보관하는 것으로 바뀌게 돼요. 다시 말해서 불교 경전을 보관하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불교 경전을 보관하기 위한 용도로 탑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혹은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혹은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건축물과 같은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탑은 원래 인도에서는 무덤의 양식을 띠고 있는 것이었으나 부처님의 사리를 보관하기 위한 무덤의 양식을 띠고 있는 것이었으나 동아시아 지역에 전파되면서 불경을 보관하기 위한 건축의 양식으로 바뀌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우리나라에 있는 탑들 같은 경우에도요, 물론 이거는 건축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거예요. 그죠?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모습의 탑의 모습은 아니기는 해요. 그죠? 자, 하지만 가만히 살펴보면은 지붕과 기둥 뭐 이런 것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건축물의 모습을 띠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이제 석탑으로 만들게 되면서 그런 어떤 건축의 모습을 띠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건축물의 모습은 아닌 이런 어떤 탑들이 만들어지기도 하는 것이에요. 자, 아무튼 동아시아 지역에 불교가 전파되면서 무덤의 양식이었던 탑이 이후에 건축의 양식으로 바뀌고 불교 경전을 보관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동아시아의 경우에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각각의 나라들마다 처해 있었던 자연 환경이라든지 그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건축의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마다 다 달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은 조금씩 다른 그런 어떤 지역적인 특성을 보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중국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불탑의 모습은 무엇이냐면은 전탑이에요. 전탑은 벽돌로 만든 탑을 가지고 전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황허강 유역에 뭉쳐서 구웠을 때 벽돌로 만들기 좋은 그런 어떤 황토 재질의 흙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가장 쉽게 또 가장 많이 활용되는 건축 자재가 바로 이 벽돌이었거든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탑을 만들 때 벽돌을 쌓아서 만드는 전탑의 모습을 중국에서는 가장 많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중국의 대표적인 전탑으로는 당나라 때 만들어졌던 대안탑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대안탑의 경우에는 7세기에 현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도에 가서 가져온 불교 경전을 보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이따가 또 나오는데요. 이 현장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스님이에요. 우리는 흔히 이 사람을 삼장법사라고 부르죠. 이 사람은 당나라 승려이었고요. 불교를 공부하고 또 불교 경전을 구하기 위해서 당나라에서 중국에서 인도까지 다녀왔던 사람입니다.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의 경우에는 이 자신이 그 이제 중국에서 출발해서 인도를 다녀온 그 어떤 여행의 기록을 책으로 남겨요. 그게 이제 우리가 좀 이따가 이야기할 대당 서역기라고 하는 책인데요. 여기에는 당시 중국 사람들이 몰랐던 중앙아시아나 인도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지역들에 대한 많은 새로운 정보 같은 것들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어떤 현장 스님의 그런 어떤 여행의 기록인 대당 서역기를 보고 사람들의 경우에는 중앙아시아나 인도에 대한 여러 가지 상상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런 어떤 상상들이 모티브가 되어서 나중에 명나라 청나라 시기에 만들어진 환타지 소설, 그게 바로 서유기라고 하는 소설이죠. 여러분들 다들 어렸을 때 한 번쯤 읽어보셨죠, 그죠? 자, 이 사람을 왜 삼장법사라고 부르느냐? 삼장법사라고 하는 것은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특정해서 부르는 말이 아닙니다. 불교 경전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이루어져 있어요. 3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모은 경장, 그 다음에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율법에 대해서 기록을 한 율장, 그 다음에 불교 경전을 스님들이 해석을 한 해설서인 논장, 이렇게 세 개로 이루어져 있는 게 불교 경전이거든요. 그리고 삼장법사라고 하는 호칭은 이 경장, 율장, 논장이라고 하는 세 가지 불교 경전의 카테고리 3장에 대해서 마스터한 사람에게, 완벽하게 파악한 사람에게 붙여지는 호칭, 일반 명사가 바로 삼장법사라는 것이에요. 자, 아무튼 이 현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서유기에 나오는 그 삼장법사를 말하는 것이다. 이 사람은 당나라 출신으로 인도에 가서 유학을 하고 불교 경전을 가져온 사람이고, 그 사람이 남긴 대당 서역기라고 하는 책이 이후에 서유기를 만드는 모티브로 작용하게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도에서 가져온 불교 경전을 보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탑이 바로 당나라의 대한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직도 잘 남아있어요. 선생님도 대학생 때 중국 여행 갔을 때 이 대한탑을 가서 직접 본 적이 있어요. 굉장히 크고 높은 탑이고요. 그 안에 들어가면은 현장법사가 당시에 앉아있었던 방석이라든지 사용했던 책상이라든지 도구들,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그대로 잘 보관이 되어 있고요. 현장이 인도에서 직접 가지고 온 불교 경전들도 잘 보관이 되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무지무지 많은 관광객들이, 또 워낙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와서 이제 보는 그런 모습들을 선생님 여행 갔을 때 볼 수 있었습니다. 당나라의 대한탑 이야기를 했어요. 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석탑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탑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불탑은 역시나 석탑이죠.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석굴암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건축 자재로서 화강암이 많이 이용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화강암이 가장 대표적인 건축 자재이기 때문에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석탑을 많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석탑, 우리나라 석탑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제 석가탑이라고 이야기하죠. 불국사 3층 석탑이 그 대표적인 예로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이 불국사 3층 석탑에서는 우리가 좀 이따가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인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라고 하는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뭐 이제 주관식 답안으로 요거 무구정광대다라니경 이런 거 많이 쓰지 않았었나요? 선생님들 썼던 기억이 나는데. 네, 자, 석탑까지 이야기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날씨가 덥고 습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자라는 속도가 빠르고, 또 그 나무가 또 그래서 이제 건축의 자재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역이 일본이에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나무로 만든 목탑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본의 목탑을 가장 대표적으로 일본을 대표하는 목탑으로 우리 교과서에서는 호류사 5층 목탑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요거는 7세기에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쇼토쿠테자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로 만든 건축물이 바로 이 호류사 5층 목탑이라고 합니다. 요것도 선생님 신혼여행으로 일본으로 여행을 가서 직접 봤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여행이라고 하는 건 참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사람이 돈 있고 여유 있을 때 여행만큼 그 사람의 어떤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쇼핑을 하면은 돈으로 물건을 사면은 그때 순간이 기쁘지만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거나 하진 않잖아요, 그죠? 하지만 여행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오래된 여행이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곰씹으면서 그때 참 즐거웠어라는 그런 어떤 즐거운 기억을 선사해주기도 하잖아요, 그죠?
선생님도 동아시아사를 가르치면서 야 그래도 내가 살면서 여기저기 많이 여행 다녔던 게 참 내가 이 동아시아사를 가르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동아시아사를 가르치면서 선생님이 미처 가보지 못했던 거 실제로 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거 좀 보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여행에 대한 의욕도 상당히 많이 가지게 되었어요.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이 동아시아사에 나오는 여러 지역들 또 이제 많은 유물들 이런 것들을 직접 보고 싶은 그런 어떤 욕구가 있습니다. 좀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불교가 동아시아에 전해지게 되었을 때 불교와 관련된 예술, 기술 이런 것들이 함께 전파가 되었고 동아시아의 문화와 기술이 발전하게 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문화와 예술이 발전하는 것도 다 똑같은 것은 아니었고 각각의 지역들이 처해 있는 그마다의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대표적인 사례로 불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중국에도 석탑 있고 목탑 있어요. 우리나라에도요 전탑도 있고 목탑도 있습니다. 당연히 일본에서도 석전탑이라든지 석탑이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그 나라의 가장 이제 대표적인 탑들은 그 나라에서 가장 많이 만들어졌던 것들은 중국에서는 전탑, 한국에서는 석탑, 일본에서는 목탑이었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자, 넘어갑시다. 불교가 들어오게 되면서 사람들은 불교를 배우고 공부하기 위해서 불교 경전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불교 경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무지 많이 늘어나게 되죠. 자, 그러면서 더 많은 양의 불경을 효과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인쇄술이 발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나무를 깎아서 나무판을 만들어서 인쇄를 해내는 목판 인쇄술이었다라는 것이죠. 불교가 들어오게 되면서 동아시아 지역에는 목판 인쇄술도 발전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방금 이야기했어요. 신라에서 만들어졌던 무구정강 대단한이경 방금 선생님이 불국사 3층 석탑에서 발견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 바로 무구정강 대단한이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략 한 700년에서 750년 사이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게 이 무구정강 대단한이경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무구정강 대단한이경이 발견되기 전까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은 일본에서 발견된 백만탑 다란이경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무구정강 대다란이경보다 한 20년 정도 뒤에 만들어진 것이었고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뺏긴 조금 억울한 불교경전 일본의 백만탑 다란이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0세기 이후로 가게 되면서 더욱더 많은 불교 경전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송나라라든지 거란이라든지 금나라 같은 이런 어떤 중국의 왕조들의 경우에는 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죠. 많은 종류의 불교 경전을 다 모아서 세트로 편찬해낸 대장경 이런 것들을 제작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다라는 것이고요. 그의 영향을 받아서 고려에서도 여러 차례 대장경을 만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몽골의 침입이 있었을 때 이 몽골의 침입을 부처님의 힘으로 물리치고자 대장경을 만들었다. 그게 팔만대장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팔만대장경 다른 말로는 제조대장경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만든 대장경이라는 뜻이거든요. 고려시대 때에는 그 여러 차례 외부 민족의 침입이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거란족이 쳐들어왔을 때 고려에서는 그러한 거란족의 침입을 부처님의 힘으로 물리치고자 대장경을 만들었어요. 그게 처음 만들어진 대장경이다라고 해서 초조대장경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대장경이 몽골의 침입 때 불타서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다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팔만대장경이에요. 그래서 다시 만들었다라는 의미에서 제조대장경이라고도 하는 게 바로 이 팔만대장경이에요. 여러 차례 대장경이 만들어지기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불교가 전해지게 되면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문화가 발전하고 확산되어 나갔던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불교가 들어오게 되면서 동아시아 지역 간의 인적인, 지적인 교류가 더욱더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 내용 칠판 지우고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불교가 들어오게 되면서 사람들은 불교를 통해서 더 활발하게 교류를 하게 됩니다. 불교를 통한 사람과 사람 간의 교류, 인적 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고요. 또한 불교를 통해서 지식적인 교류, 지적 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인 사례들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불교를 배우고 또 불교 경전을 구하기 위한 국가 간의, 지역 간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도 지금 이제 뭐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미국이나 영국으로 유학을 가든지, 그죠? 아니면은 뭐 이제 컴퓨터라든지 아니면은 뛰어난 뭐 기계공학 이런 것들을 공부하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로 미국이나 우리보다 더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 독일 뭐 이런 데로 이제 유학을 가잖아요, 그죠? 당시 승려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불교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기 위해서 한반도나 일본의 불교는 중국으로부터 전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반도나 일본의 승려들이 중국으로 가기도 하고요. 또 중국에서도 불교에 대한 어떤 지적인 욕구가 다 충족되지 않았을 때에는 이 불교의 원산지인 인도까지 가서 불교를 공부하는 이런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불교를 공부하고 또 불교 경전을 인도나 중국에서 가져오기 위한 이런 어떤 승려들의 활동에 의해서 지역과 지역 간의 인적인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지적인 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사례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가장 먼저 강승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3세기경에 활동했던 인물이고요. 원래 중앙아시아 출신이었는데 상인이었던 아버지를 따라서 베트남에 오게 되고요. 베트남에서 승려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불교 경전을 한문으로, 한자로 번역을 하는 작업을 해요. 이 사람 중앙아시아 출신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종류의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불교 경전을 번역하는 것도 이 사람 손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었고요. 나중에 이 강승회라고 하는 사람은 배를 타고 남중국의 오로 건너갑니다. 자, 우리 한나라가 멸망하고 난 이후에 위촉 오로 분열되었다라는 거 배웠잖아요, 그죠? 그때 그 오나라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오가 되겠고요. 그 오나라를 세운 손권을 만나서 그를 불교에 귀의하게 합니다. 귀의하다라고 하는 뜻은 불교적인 용어로 불교를 믿게 하다, 뭐 불교 신자로 만들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 이 남중국의 경우에는, 중국의 남부 지역의 경우에는, 강남 지역의 경우에는 불교가 전파되지 않았었는데 이 강승회라고 하는 사람이 배를 타고 남중국에 건너가면서 불교가 처음으로 전해지기도 하였다라고 해요. 우리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죠? 화북 지역의 경우에는 비단길을 통해서 불교가 전파되었고 강남 지역의 경우에는 육지를 통해서도 전파되었지만 바다를 통해서도 전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이때 바다를 통해서 남중국 지역에 불교를 처음으로 전한 사람이 바로 이 강승회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전에 대안탑 이야기하면서 잠깐 언급을 했었잖아요, 그죠? 당나라의 승려로 현장이라는 사람, 삼장법사로 유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7세기에 인도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오면서 인도에서 많은 양의 불교 경전을 수입해왔고 또 그것을 대안탑에 앉아서 한자로 번역했던 사람이 바로 이 현장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까 이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그죠? 대안탑에 가면은 아직도 그 현장법사가 앉아서 이 인도 경전을 번역할 때 썼던 방석이나 책상 같은 거 남아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이 현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나라에서 인도를 다녀왔을 때 썼던 여행의 기록, 그게 바로 대강서역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서역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죠, 그죠? 중국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신들이 잘 몰랐던 서쪽의 세계, 중앙아시아나 서아시아 지역을 다 통틀어서 서역이라고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대강서역기, 당나라에서 서역 왔다 갔다 한 기록이라고 그냥 이렇게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거기에는 중국 사람들이 잘 몰랐던 중앙아시아나 인도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서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했고 나중에 서유기라고 하는 환타지 소설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것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또 국제적으로 활동했던 승려들 몇 명 더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고구려의 승려로 해자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이 사람은 일본에 건너가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쇼토쿠 태자가 그를 스승으로 모셨다라고도 합니다. 자, 그리고 신라에서도 인도를 다녀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봤을 텐데요. 해초라고 하는 스님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8세기에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다녀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왕오 천축국전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해초는 신라의 승려로 불교를 공부하기 위해서 당나라에 유학을 갑니다. 그런데 당나라에 유학을 가서도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사람이 불교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하는 욕구가 다 충족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스승으로부터 그러면 인도에 한번 다녀오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어떤 제안을 받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바다를 통해서 인도에 가서 불교를 공부하고 돌아올 때는 비단길을 통해서 당나라로 돌아왔던 사람이 바로 이 해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마도 사람은 신라로 돌아오지 않고 아마 당나라에서 죽었던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배를 타고 인도를 갔다가 비단길을 통해서 당나라에 돌아온 그 여행의 기록을 책으로 남겼으니 그게 바로 왕오 천축국전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책 이름 외우기들 많이 힘들어 하는데 그 뜻을 알면 사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왕, 다녀오다라는 뜻이고요. 오, 나라는 뜻이에요. 나 스스로. 천축국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에서 당시 인도를 천축국이라고 불렀어요. 저는 책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인도에 다녀온 책이라는 이야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책이 바로 왕오 천축국전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요거는 중국의 3대 석굴 중에 하나였던 둔황 석굴에 보관이 되어 있었고요. 그것을 이제 20세기 초에 한 프랑스인이 발견을 하면서 지금은 그것을 프랑스로 가져가서 파리 박물관에 파리 루브르 박물관인가? 정확하게 보면 아무튼 프랑스 파리에 보관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왕오 천축국전이에요. 선생님이 교재 20페이지에 보시면은 지도를 하나 넣어놨는데요. 그게 바로 해초가 이 인도를 다녀왔던 길을 지도에 표시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모의고사에 이 지도 하나 딱 던져주고 이 사람 누구게? 라고 물어보 이 사람 누구게? 라고 물어본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도 교재에다가 이 해초의 여행의 루트를 표시해 놓은 지도를 함께 실어 놓았습니다.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래요. 왕오 천축국전에는 당시에 이 동서교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동서교류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귀중한 기록이 바로 이 왕오 천축국전이라고 하는 책이 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자, 또 국제적으로 활동했던 승려들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당나라의 승려로 감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의 경우에는 계율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해요. 자, 계율이라고 하는 걸 여러 차례 이야기했었는데요.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지키고 따라야 하는 규칙, 규범 같은 것들이 계율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계율 어떤 것들이 있나요? 스님들 뭐 하면 안 되죠? 살생하면 안 되고, 그죠? 고기 먹으면 안 되고, 또 이제 결혼하면 안 되고, 간음하면 안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바로 불교 신자들이 지켜야 되는 규칙과 규범인 계율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스님들의 경우에는 일반 신자들에 비해서 훨씬 더 어렵고 까다로운 계율들이 요구가 되고요. 그런 것들을 왜 지켜야 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감진이라고 하는 당나라 때 승려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계율에 빠삭하다라고 하는 감진의 명성을 듣고 이 감진을 일본으로 초청을 해서 가르침을 받고자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감진도 그것을 오케이를 하고 일본에 가서 계율을 가르칠 마음이 있었는데 이러저러 사정들이 있어서 계속해서 못 가게 돼요. 그러다가 병을 앓으면서 이제 장님이 되기도 하거든요. 실명을 해서 장님이 되기도 하는데 나는 일본 사람들하고 지켜 했던 약속을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장님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 사람들에게 계율을 가르쳤던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 바로 이 감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일본에 계율을 전파하고 일본 불교계의 발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바로 이 감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겠어요.
자, 신라 시대 때, 통일 신라 시대 때 가장 유명한 승려 두 명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역시나 원효대사와 의상대사가 있죠, 그죠? 원효대사 같은 경우에는 뭐 당나라에 유학을 간 적은 없습니다만은 의상대사 같은 경우에는 당나라에 가서 공부를 하고 돌아왔던 유명한 스님이고요. 통일 신라 시대 때 불교가 발전을 하고 또 널리 확산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의상대사라고 하는 분입니다. 뭐 불교적으로 굉장히 우리나라 불교 역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시는 분이 바로 이 의상대사라고 하는 스님이다라는 것이에요. 당나라에 유학을 갔다 왔다라는 것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9세기경에 이런 어떤 국제적인 교류를 했던,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했던 대표적인 인물로 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엔닌이라고 하는 일본 출신의 승려가 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의 경우에는요, 아이고 밑줄 안 쳤네, 장보고의 도움을 받아서 당나라에 가서 유학을 하고 돌아온 사람입니다. 장보고 여러분들 어렸을 때 다들 한 번쯤 들어봤죠, 그죠? 신라 고아 출신이고요. 어렸을 때 당나라에 가서 당나라의 장수로, 해군 장교로 큰 성공을 거두었던 사람이 바로 이 장보고라는 사람이죠. 다들 알고 있죠? 그리고 당나라에서 당시 활발했던 해상 교역의 이익을 노리고 활동하고 있었던 해적들에 의해서 자기 고향 사람들, 신라 사람들이 잡혀와서 노예로 팔리는 모습들을 보고 안 되겠다, 내가 나서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또 이 장보고죠, 그죠? 그래서 신라로 돌아와서 청해진이라고 하는 해군 기지를 건설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당시 해상 교역의 이익을 노리고 활동하고 있었던 많은 해적들을 제압을 하면서 당시 이 동아시아 지역의 해상 교역의 주도권을 장악했던 인물이 바로 이 장보고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어렸을 때도 들었었고 한국사 시간에도 배웠을 겁니다. 그죠? 자, 이 엔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본의 승려이고요. 당나라에 가서 불교를 공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당나라로 건너가다가 해적들한테 붙잡혀요. 그래서 아이고 나는 이제 당나라에 가보지도 못하고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장보고의 부하가 타고 있었던 배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 해적들을 물리치고 엔닌이라는 승려를 구해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당나라까지 가는데 무사히 안내를 해줘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은 당나라에 가서도 장보고가 당나라에서 신라 사람들을 위해서 세웠던 절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적산법화원이라고 하는 절인데요. 이 적산법화원이라는 절에 가서 장보고의 도움을 받아서 여기서 이제 한 몇 달간 머무르면서 불교를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요. 이후에 당나라를 돌아다니면서 한 10년 정도 10년 맞나? 이후에 당나라를 여행을 하면서 많은 불교 자료들을 수집을 하고 또 불교를 공부하고 일본으로 돌아왔던 사람이 바로 이 엔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적산법화원 지금 중국에 가면은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해요. 선생님은 가보지를 못했는데요. 거기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참 재밌다고 해. 커다란 동상 두 개가 서 있답니다. 하나는 장보고 동상이고 하나는 엔닌의 동상이래요. 그래서 일본 관광객들이 오면은 엔닌 동상으로 안내를 하고 한국인 관광객들이 오면은 장보고 동상으로 안내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중국의 산둥반도에 가면은 적산법화원이라고 하는 절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엔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보고의 도움을 받아서 당나라에서 공부하고 일본으로 돌아온 그 여행의 기록을 남기는데요. 그게 바로 입당구법 순례행기라고 하는 책이에요. 자, 선생님이 아까도 이야기했죠. 책 제목의 뜻을 알면은 별로 외우는데 어렵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입당, 당나라에 가서 구법, 불교를 공부하고 순례를 했던, 돌아다녔던 행기, 여행의 기록이라는 뜻이 바로 입당구법 순례행기라고 하는 책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엔닌이라는 사람 시험 문제도 굉장히 잘 나오고 또 유명한 사람이니까요. 잘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잠시 후 수업이 끝나면 교실의 창문을 열어 종 치기 전에 녹화 끊으려고 했는데 종이 쳐버렸네. 충분한 환기가 이루어지도록 자, 다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불교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지적 교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불교 경전은 대부분 한문으로 쓰여 있었습니다. 사실 당시 유일하게 이제 동아시아에서 사용되고 있었던 글자는 바로 이 한자, 한문이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불교 경전을 읽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한자가 그 나라의 문자가 아니었던 한국이나 일본의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불교 경전을 읽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한자와 한문에 대한 이해가 또 심화되었다라는 것이죠. 설명이 좀 매끄럽지 못했다.
이제 불교 경전은 당시 다 전부 다 한자 한문으로 써 있었어요. 그리고 한자 한문으로 써 있었던 불교 경전을 한국이나 일본의 승려들이 가져와서 읽고 공부를 했겠죠, 그죠? 그러면서 자기 나라 문자와 문장이 아닌 한자와 한문에 대한 이해도가 일본이나 한국의 승려들이 그에 대한 이해도가 심화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당시 동아시아의 승려들의 경우에는 언어는 서로 달랐지만은 한자로 의사소통이 가능했다라고 합니다. 한자로 의사소통 어떻게 할까요? 우리 필담이라고 하죠. 붓으로 글씨를 써가지고 서로 보여주면서 의사소통하는 거를 필담이라고 해요. 오늘날로 치자면은 뭐 채팅 정도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불교 경전이 들어오고 그것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동아시아 지역 사람들, 중국이 아닌 그러니까 한자를 사용하지 않았다. 아이씨 말이 좀 그렇다. 다시 아무튼 불교 경전이 들어오게 되면서 무슨 소리인지 다 이해가 되죠, 그죠? 자국어, 자기 나라 언어를 표현하는 문자가 아니었던 한자와 한문을 한국이나 일본의 사람들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러면서 중국 사람들은 물론 한국과 일본 사람들의 경우에도 한자를 통해서 의사소통이 가능해졌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한국이라든지 일본에서는 어떠한 작업이 이루어지기도 하느냐? 이 한자라고 하는 것이 한국어나 일본어를 표현하는 문자가 아니다 보니까 자기 나라의 언어를 표현하는데 한계를 느꼈던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한자를 활용해서 한국어나 일본어를 표기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등장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들 뭐 일본어 히라가나 가타카나 알고 있잖아요, 그죠? 생긴 거 보면 어때요? 한자와 상당히 유사하게 생겼죠, 그죠? 한자의 모습을 변형시켜서 자신의 나라의 언어를 표현을 하는 가나라고 하는 문자를 일본 사람들이 만들었었다라는 것이고요. 신라에서는 이두라고 해서 한자를 활용을 해서 우리말을 표현을 하는 그러한 방법들을 사용을 하기도 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은 뭐 이런 거에 예를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요거 뭐라고 쓴 건지 혹시 아나요? 마음 심자에 소리 음자예요, 그죠? 요거를 한문으로 읽으면은 심음이 되고, 그죠? 그리고 뭐 마음의 소리 정도로 번역이 될 수가 있는데, 요거를 신라의 이두의 방식으로 읽으면 뭐가 되냐면 요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마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한자로 표기하고 싶은데 당시는 한글이 없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기록할까를 고민했던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오는 글자는 뜻을 나타내는 글자고 뒤에 나오는 글자는 소리를 나타내는 글자인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마음이라고 이제 표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걸 가지고 신라에서 썼던 한자를 활용해서 자국어를 표현했던 표기법 이두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까지 해서 동아시아 공통의 문화 요소인 불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불교를 통해서 동아시아에 전파된 문화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불교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인적인, 지적인 교류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쭉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또 진도를 나가기는 할 건데요.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5월 31일, 6월 1일 이 기간을 통해서 동아시아사 1학기 수행평가를 볼 예정이에요. 이 불교 내용까지가 그 수행평가 안에 범위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불교 단원이 끝나고 수행평가 보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학교 나오게 되셨을 때 선생님이 다시 한번 수행평가지를 공개를 하면서 어떻게 수행평가를 보면 되는지 차근차근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새로운 단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